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계시면 우리 엄마랑 미라가 너무 불편해요. 뭐가 불편한데? 거실도 좁고 화장실도 순서 기다려야 하고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요.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잖아.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늙은 냄새도 나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늙은 냄새라니. 제 어머니를 두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미주야, 그건 너무하잖아. 어머니는 잠깐 쉬러 오신 거야. 미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이라면서요. 벌써 안달이에요. 언제까지 계실 건데요? 하지만 미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어머니한테 나가는 돈이 얼만지 알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 제국님의 이야기입니다.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진 어머니를 모시게 된 아들 제국. 하지만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시어머니를 냉대하기 시작하죠. 따로 차려지는 식탁, 구분되는 빨래, 그리고 늙은 냄새라는 말까지. 과연 제국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죠. 30살에 미주를 만나 결혼했고 이제 10살이 된 아들 민재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신축 빌라는 제법 넓고 깨끗했어요.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따뜻했고 주말이면 민재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게 저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엔 미주와 단둘이 살았어요. 하지만 결혼 3년째 되던 해 장모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우리 집으로 오셨죠. 미주는 장녀였고 장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1년 뒤엔 미주의 여동생 미라까지 합류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 잠시 머문다던 미라는 어느새 5년째 우리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불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계셨고 미라는 늘 화장실을 오래 쓰며 부엌을 어지럽혔죠. 하지만 미주의 가족이니까 참았습니다. 제가 벌어온 돈으로 내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게 남편이자 가장의 책임이라 여겼으니까요. 미주는 전업주부였지만 친정 식구들까지 돌보느라 늘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도 웃으며 살림을 꾸려갔고 저는 그런 아내가 기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고향 이웃 아주머니한테서 전화가 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히 시골로 내려갔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허리와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5년 넘게 홀로 사셨습니다. 논밭을 일구며 근근히 생활하셨죠. 제가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당신의 어려움은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걱정만 하셨습니다. 퇴원 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재구가 나는 괜찮다. 내가 바쁠 텐데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어머니의 집은 낡았고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겨울엔 보일러도 제대로 안 돌아갔어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했죠.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다. 너희 살림에 내가 끼어들면 며느리가 힘들어한다. 괜찮습니다. 미주도 이해할 겁니다. 사실 미주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상태가 위중해 급하게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미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미주야,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셔서 거동이 불편해지셨어. 며칠만 우리 집에 계시다 가시면 안 될까?
미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며칠이요? 그 정도는 괜찮죠. 그런데 우리 엄마랑 미라가 요즘 예민해서 너무 오래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미주의 입장을 이해했어요. 이미 집안에 식구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알았어. 며칠만 계시다 가실 거야. 일주일 후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조그만 가방 하나만 들고 오셨어요. 집에 들어서자 장모님과 미라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셨죠. 안녕하십니까?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장모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까닥이셨고 미라는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미주가 어머니를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지내세요. 좁지만 며칠만 참으세요. 어머니는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해드리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집은 제 집인데 왜 어머니가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셔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 참았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주가 식탁을 차렸는데 어머니 자리는 구석진 곳이었어요. 장모님과 미라는 상석에 앉았고 저와 미주, 민재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밥을 드셨어요. 식탁 위에는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민재야, 학교는 어땠니? 제가 아들에게 물었지만 민재는 힐끔힐끔 할머니만 쳐다봤어요. 어린 마음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모양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설거지를 도우려 하셨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미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가셨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미주가 책에 속삭였어요.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조금만 있다 가실 거야. 거동이 불편하셔서 치료받으시고 가셔야 해. 미주는 한숨을 쉬며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이라고 했지만 사실 어머니의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다시 그 낡은 집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거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주와 장모님, 미라가 모여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가족 간의 작은 불편함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 믿었으니까요. 회사에 출근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났어요. 점심시간에 집에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응, 며느리가 차려줬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냉랭한 공기가 피부로 느껴졌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며칠이라는 시간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 될지를요. 어머니가 오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칠이라고 했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허리와 다리는 생각보다 회복이 더뎠고 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보곤 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조용히 누워 계셨죠. 창밖을 바라보시는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침마다 바쁘게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제게는 집안의 미묘한 변화가 잘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2주일째 접어들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거실 소파엔 여전히 장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드라마를 보고 계셨죠. 장모님 옆엔 미라가 과자를 먹으며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부엌에선
미주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주는 냄비를 저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죠. 방에 계세요. 불편하시대요.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방 구석에 앉아 손을 모으고 계셨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공간이었죠.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거실에 나가 계시지. 아니다. 여기가 편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거실로 나왔지만 장모님과 미라는 인사도 없이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소파 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앉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6명의 자리가 있었지만 어머니의 자리만 유독 구석이었어요. 미주가 반찬을 날랐는데 어머니 앞에는 국과 밥만 놓였습니다. 반찬은 식탁 중앙에 몰려 있었고 어머니가 손을 뻗기엔 먼 거리였죠. 저는 반찬을 어머니 쪽으로 밀어드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반찬은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밥 한 공기와 국만 조용히 드셨습니다. 장모님과 미라는 반찬을 집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미주도 그 대화에 끼어들었고요. 저와 어머니만 말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를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제게 속삭였어요. 아빠, 할머니 왜 저기 앉아 계세요? 조용히 해. 저는 아들을 달랬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도우려 일어나셨어요. 하지만 미주가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할게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가셨죠. 저는 미주에게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설거지도 못하게 해? 어머니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쉬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미주의 목소리엔 배려가 아니라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4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방 안에만 계셨어요. 식사 시간에만 나오셨다가 금방 들어가셨죠. 저는 회사 일로 바빴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안일은 미주에게 맡겼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미주와 장모님, 미라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언제까지 계실 건데? 벌써 한 달 다 됐잖아.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눈치 보여 죽겠어. 장모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미주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저도 힘들어요. 엄마. 계속 눈치 보이고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지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방은 거실과 가까웠어요. 이 소리가 다 들렸을 겁니다.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세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등이 구부정했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신다는 걸 알았지만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시러 나가시죠. 재구가 나 내일 시골로 내려갈까 한다. 안 돼요. 어머니 몸 아직 안 좋으시잖아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며느리가 힘들어한다. 나도 눈치 보여 못 살겠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인데 왜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받으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는 더욱 냉랭했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식욕이 없었죠. 식사를 마치고 미주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계시면 우리 엄마랑 미라가 너무 불편해요. 뭐가 불편한데? 거실도 좁고 화장실도 순서 기다려야 하고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요.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잖아.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늙은 냄새도 나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늙은 냄새라니. 제 어머니를 두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미주야, 그건 너무하잖아. 어머니는 잠깐 쉬러 오신 거야. 미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이라면서요. 벌써 한 달이에요. 언제까지 계실 건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어머니가 언제 시골로 돌아가실 수 있을지, 아니, 돌아가셔야 하는지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주는 돌아 누웠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어머니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날로 차갑게 식어갔어요. 어머니는 아침마다 병원에 다녀오셨지만 회복은 더뎠습니다. 의사는 최소 석 달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미주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미주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식탁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미주가 식탁을 2개로 나눠 차리고 있었습니다. 큰 식탁에는 장모님, 미라, 미주, 민재의 자리가 있었고 작은 간이 식탁에는 어머니 자리 하나만 놓여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주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따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불편해하는 건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이잖아. 목소리 낮추세요. 애가 놀라잖아요. 민재는 겁먹은 얼굴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아침부터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간이 식탁에 놓인 밥상을 보시고는 아무 말 없이 앉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더욱 구부정해 보였어요.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에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응, 먹었다. 걱정 마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렸어요. 무기력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머니를 모시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선 장모님과 미라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편안하게 웃으며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방에서는 불빛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다. 안 잔다. 어머니는 어둠 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불을 켜려 하자 어머니가 말리셨어요. 불 켜지 마라. 전기세 나온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인데 어머니가 전기세 걱정을 하신다니.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힘드시죠? 아니다. 괜찮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말없이 앉아 있는데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과 미라, 미주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아프게 들릴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보는데 빨래통이 2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하나엔 미주와 장모님, 미라의 옷이 담겨 있었고 다른 하나엔 어머니 옷만 따로 담겨 있었습니다. 미주야, 이건 또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미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어요. 따로 빠는 게 위생적이잖아요. 위생적?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무슨 병이라도 있으신 것처럼 구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구분하는 게 낫잖아요.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렇게 참기만 하는 제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이 모든 걸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으셨죠.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식사 시간에도 거의 입을 여시지 않았습니다. 간이 식탁에 혼자 앉아 밥 한 공기를 드시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미주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미주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정말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이야기? 어머니 일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미주가 이어서 말했죠. 솔직히 이제 못 참겠어요. 우리 엄마는 매일 얼굴 찌푸리고 미라는 집에 들어오기 싫어해요. 다들 어머니 눈치 보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요양원 보내요? 거기 가시면 전문적인 치료도 받고 또래 친구들도 사귀시고 훨씬 좋아요.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요?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미주야, 정신 차려. 어머니는 아픈 사람도 아니야. 단지 거동이 불편하실 뿐이야. 그래도 우리가 계속 모실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현실적이라고? 그럼 장모님은 왜 우리 집에서 살고 계세요? 미라는 왜 5년째 얹혀 살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주의 얼굴이 굳었어요. 우리 엄마는 집안일 도와주시잖아요. 미라도 가끔 청소하고 그래요. 어머니도 도와주시려고 하잖아. 당신이 안 하게 막는 거지. 그건 어머니 몸이 불편하시니까요. 핑계 대지 마. 당신이 어머니를 밀어내고 있는 거야. 미주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맨날 눈치만 보고 집에 있는 게 지옥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주의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조금만 참아줘. 어머니 몸 좋아지시면 시골로 돌아가실 거야. 언제요? 벌써 2달이에요. 미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벽 너머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기침 소리. 제 마음을 찌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논에서 일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땡볕 아래서 허리를 굽히고 모를 심으시던 어머니.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웃으셨죠. 재구가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는 괜찮다.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가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앞에 조용히 앉으셨죠. 재구가 나 시골로 내려갈게.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몸은 아직 다 안 나으셨잖아요. 괜찮다. 이제 많이 좋아졌어. 너희한테 더 이상 패 끼치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패가 무슨 패예요? 며느리가 힘들어한다. 내가 있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 차라리 내가 시골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미주의 차가운 시선도, 장모님과 미라의 불평도, 따로 차려지는 식탁도, 구분되는 빨래도. 어머니는 참고 계셨던 겁니다. 안 돼요. 시골집은 비만 오면 물 새잖아요. 겨울엔 보일러도 안 돌아가고요.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사세요? 평생 혼자 살았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고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시골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시고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미주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무슨 이야기 했어요? 시골로 돌아가시겠대요. 미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치가 떨렸어요. 잘 됐네요. 그럼 언제 가시는데요? 안 가신다고 했어요. 미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방금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렸어요. 시골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혼자 못 사세요. 미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거실로 가서 장모님과 미라를 불렀어요. 세 사람이 부엌으로 들어가 소곤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엄습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여전히 간이 식탁과 큰 식탁이 나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간이 식탁에 앉으셨고 저는 어머니 옆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주가 말했어요. 여보, 왜 거기 앉아요? 어머니 혼자 드시게 할 수 없잖아. 장모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라는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고요.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미주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해요.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주가 문을 닫고 돌아서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요양원 보내요? 그 이야기 또 하자는 거야? 네. 이제 결정해야 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주야, 요양원은 안 돼. 어머니는 치료가 필요한 분이 아니야. 그럼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언제까지요? 몸 좋아지실 때까지요. 미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제까지가 언제예요? 석 달? 6개월? 1년? 평생이요? 그건 똑바로 말해요. 평생 모시려고 하는 거 맞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를 다시 그 낡은 집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이제는 제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주야, 장모님은 지금 몇 년째 우리 집에서 사세요? 그건 달라요. 우리 엄마는 집안일 도와주시고 활기차시잖아요. 어머니는 늙으셔서 활기차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미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한테서 늙은 냄새 나요. 집안 분위기도 무겁고 우리 가족들은 숨도 못 쉬어요. 얼마나 더 참아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늙은 냄새.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죠. 요양원 보내요? 거기 가시면 치료도 받고 친구도 사귀시고 얼마나 좋아요? 요양원이 감옥도 아니고 감옥보다는 낫죠. 적어도 거기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잖아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주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주야, 어머니는 내가 모실 거야. 당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미주가 비웃었습니다. 모시겠다고요? 뭘로요? 당신 월급으로 어머니 병원비에 생활비에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엄마랑 미라 때문에 빠듯한데? 그래도 할 거야. 웃기지 마요. 현실 좀 봐요. 미주가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가계부였어요. 보세요. 어머니한테 나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병원비에 약값에 영양제에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그게 어쨌다는 거야? 앞으로 10원도 쓰지 마요. 당신이 모시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하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참고 있던 모든 게 폭발했어요. 이 집은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미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논밭 팔아서 마련해 주신 돈으로 산 집이라고. 미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이나 나가. 방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과 미라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도 제 말을 들은 모양입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미주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나가요. 이혼해요. 그 말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미주는 울면서 방을 나갔고 장모님과 미라가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미주는 친정어머니와 미라와 함께 안방에 들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셨죠. 민재만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어요. 아빠, 엄마랑 왜 싸워요?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어머니 방에 들렀어요. 어머니, 출근합니다. 응,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어머니도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당신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잘못 없어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죠. 퇴근 후 법무법인으로 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2달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오신 것부터 미주의 차가운 태도, 식탁과 빨래를 구분한 것, 요양원 이야기, 그리고 이혼을 말한 것까지. 부인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합의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요? 네.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거죠. 집은 제 어머니 명의예요. 그것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전에 마련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사용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복잡했습니다. 일단 이혼 서류부터 준비해 주세요. 고객님께서 먼저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민재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주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미주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이혼 조정 신청했어. 법원에서 연락 올 거야. 미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자존심 때문인지 말리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그게 미주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미주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미주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구가 내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저희 문제예요. 하지만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어머니의 등이 너무 작고 가냘퍼 보였습니다. 조정 기일이 되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미주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장모님과 미라도 함께 왔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오고 절차가 시작되었죠. 재산 분할 문제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의 명의가 어떻게 되나요?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께서 마련하신 재산입니다. 미주의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깐만요. 집이 시어머니 명의라고요?
미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논밭 팔아서 마련해 주신 돈으로 샀어.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그럼 나는? 미주의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 전에 마련된 재산이고 명의도 제3자 명의이므로 분할권이 없습니다. 미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모님이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10년을 살았는데.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권리가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있나요?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반반 나누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미주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럼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은 그 집에 계속 살겠습니다. 부인은 나가셔야 합니다. 나가라고요? 미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 그 집은 어머니 집이야. 당신이 나가야 해. 미주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친정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거주 중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함께 나가셔야죠. 제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리 보고 나가라고? 우리가 몇 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법적으로 주거권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조정위원의 말에 장모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라는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미주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 양육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키우겠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미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는 제가 키울게요. 당신이 어떻게 키워? 일도 안 하잖아. 일 구할게요. 제발 민재만은. 미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죠. 양육권은 쌍방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그날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양육권 문제로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다음 조정 기일을 잡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주가 저를 불렀어요. 재국 씨. 저는 돌아봤습니다. 미주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죠. 뒤에서 미주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곧 정리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차가웠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미주와 저는 서로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과 미라도 저를 피했죠. 식사 시간에도 각자 따로 먹었어요. 민재만 혼란스러워하며 저와 미주 사이를 오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민재가 제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 가족 이제 안 만나요? 민재야, 아빠가 곧 다 해결할게. 하지만 민재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상황이었죠. 저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미주가 거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큰 여행 가방 3개가 놓여 있었어요. 장모님과 미라도 각자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미주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나갑니다. 이 집에서. 언제? 오늘 당장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주는 옷장에서 옷을 꺼내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거실로 나오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10년을 살았는데. 장모님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라도 나오며 비웃듯 말했죠. 형부,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우리 언니 이렇게 내보내고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조금 여시고 밖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괴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다가갔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재구가, 이러지 마라. 내가 나갈게. 안 돼요. 어머니는 여기 계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미주는 민재 방에서 아들의 옷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민재 옷은 왜 싸? 당연히 데려가야죠. 민재는 제 아들이에요. 안 돼. 민재는 여기 있어야 해. 무슨 권리로 그래요? 엄마 없이 애를 어떻게 키워요? 미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당신이야말로 무슨 권리로.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키워? 일 구할 거예요. 뭐든지 할 거라고요. 그때 민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울고 있었어요. 그만해요. 아빠, 엄마, 제발 그만 싸워요. 민재의 울음소리에 저희는 멈춰 섰습니다. 미주가 민재를 안았어요. 민재야, 엄마랑 가자. 응? 싫어요. 아빠랑 있을 거예요. 할머니랑도 있을 거예요. 민재는 미주를 밀어내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들은 계속 울었어요. 미주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민재야, 엄마를 버리는 거니?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품에서 떨고 있었죠. 미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장모님이 미주를 일으켰습니다. 그만 가자.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세 사람은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턴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미주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재국 씨. 뭐? 정말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어요.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미라가 먼저 나갔고 미주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죠.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미주는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제 품에서 계속 울고 있었죠. 창문으로 내다보니 세 사람이 빗속에서 짐을 끌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미주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재구가 괜찮으냐?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민재를 안아주셨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있다. 울지 마라. 민재는 할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돌아봤어요. 미주와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민재가 태어났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2달간의 고통도 떠올랐죠. 어머니를 향한 미주의 차가운 눈빛, 따로 차려진 식탁, 구분된 빨래, 그리고 늙은 냄새라는 말.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지킨 것.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다. 이제 내가 해야지. 식탁에는 2개의 자리만 놓여 있었습니다. 저와 민재 그리고 어머니. 간이 식탁은 치워져 있었어요. 저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지만 밥은 먹었죠.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또 해줄게.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실룩거렸어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표정을 보고 물어봤죠. 부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응, 민재랑 먹었다. 걱정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장모님의 텔레비전 소리도, 미라의 휴대전화 소리도, 미주의 부엌 소리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민재만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민재야,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할머니가 간식도 만들어 주셨어요. 민재는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었죠.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재구가 이렇게 해서 괜찮겠니?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제가 잘 키울게요. 어머니도 계시고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날 밤 민재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어요. 텅 빈 집이 낯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겠죠. 혼자 남은 저와 어머니, 그리고 민재. 저희만의 가족. 미주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쓸쓸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민재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을 정리하시고 저녁 준비를 하셨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으시며 건강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쉬세요. 괜찮다. 이제 많이 좋아졌어. 어머니는 예전보다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차가운 시선도 없으니 편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실 때면 어머니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민재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민재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간식을 만들어주시고 숙제도 도와주셨죠. 민재는 할머니를 따랐어요. 하지만 가끔 엄마 이야기를 꺼낼 때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요? 민재야, 엄마는 외할머니 집에 계셔. 엄마 보고 싶어요. 조금 있으면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아직 진행 중이었어요. 미주는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있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재가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민재야, 뭐해? 엄마한테 편지 써요. 그래? 뭐라고 쓰는데? 엄마한테 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할머니 밥이 맛있다고 하고 그래도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가 더 먹고 싶다고 했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민재야, 편지 보낼까? 네, 보내고 싶어요. 저는 민재와 함께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민재는 우체통을 한참 바라보다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엄마가 편지 받으면 올까요? 글쎄다. 모르겠다. 사실 저도 미주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빌라 뒤편에 조그만 공간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상추와 고추를 심으셨죠. 재구가 내가 키운 채소로 밥상 차려줄게. 어머니,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다. 어머니는 매일 텃밭을 돌보셨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 음식을 잘 먹었죠. 할머니, 오늘 반찬 정말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었단다.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가끔 멍하니 공기만 바라봤어요.
엄마 생각을 하는 거겠죠. 어느 날 밤 민재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온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사는 거 괜찮으세요? 무슨 소리냐? 나야 좋지. 너희랑 함께 살 수 있어서. 하지만 민재는 엄마가 보고 싶어 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재구가,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됐잖니?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하지만 민재는 엄마가 필요해. 아이한테는 엄마가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민재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텃밭에선 상추가 자라고 고추가 열렸습니다. 민재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지만 집에선 여전히 조용했죠.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미주가 서 있었습니다. 재국 씨. 미주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2달 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주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어머니께서 놀란 표정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주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저를 쳐다보셨어요. 미주야, 왜 이러니? 일어나거라. 아니에요.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미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을 그렇게 대한 것 평생 후회할 거예요. 늙은 냄새가 난다고 했던 것, 따로 식탁을 차렸던 것, 빨래를 구분했던 것 다 제 잘못이에요. 미주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미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미주야, 그만 울어라.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민재만은 함께 키우게 해주세요. 미주가 제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국 씨, 제발 민재만은 같이 키워요. 저 정말 반성했어요. 일도 구했어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민재 키우는데 보탤게요. 저는 말없이 미주를 바라봤습니다. 미주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어요. 일하느라 고생한 흔적이었죠. 재국 씨, 제발요. 그때 민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민재는 미주를 보고 달려왔어요. 엄마. 민재는 미주를 안았습니다. 미주도 민재를 꽉 안으며 울었죠. 민재야, 엄마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재구가, 사람이 늦게라도 진심을 알면 그게 벌이 아니라 복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주야. 미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응. 다시 가족이 되자.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재가 한가운데서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훔치고 계셨죠.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은 하나였고 자리도 하나였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야 이 집이 진짜 집이 된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주가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미주는 매일 아침 일찍 카페로 출근했고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왔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그래, 수고했다. 어서 씻고 저녁 먹어라. 어머니와 미주의 대화는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식탁엔 큰 식탁 하나만 있었고 네 식구가 함께 둘러앉았어요. 어머니가 텃밭에서 키운 상추와 고추로 만든 반찬이 올라왔죠. 할머니, 이 상추 정말 맛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미주도 상추를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아이고, 내가 만든 것도 맛있더라. 된장찌개 정말 잘하더구나. 어머니의 칭찬에 미주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예전엔 듣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주는 자신이 번 돈으로 어머니께 따뜻한 무릎 담요를 선물했어요. 어머님, 텃밭 일하실 때 무릎이 시리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선물을 받으시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미주야,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를 받아주셔서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이혼 조정은 취하했습니다. 법원에 다시 가서 조정 신청을 철회했어요. 미주와 함께 법원을 나오는 길에 미주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야말로 미안해.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네, 다시 시작해요.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민재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났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 모실게요. 병원도 같이 가고 텃밭 일도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내가 일하느라 바쁜데 무슨.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미주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주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미주야,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미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란 게 뭔지.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든 분을 모시는 게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도요. 미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네, 평생 잘할게요. 어머님께. 2달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고 어머니와 미주는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와 민재도 거들었죠. 우리는 진짜 가족으로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막 담근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였죠. 뜨끈한 찌개를 먹으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이 집이 진짜 우리 집 같구나. 맞아요, 어머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미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고 미주는 편안해 보였으며 민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께서 옆에 오셨죠. 재구가 행복하냐?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하다. 너희와 함께 있어서. 어머니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진짜 가족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가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이란 건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행복은 함께 있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안은 따뜻했어요. 진짜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찬 집. 이제야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사는 것만으로 가족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걸까요?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평생 우리를 키워주셨듯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